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16년 만에 이어서 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의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상당한 전국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경제학자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정활동 계획을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 뭐 제가 그 밖에서 민간 그 활동을 했던 내용이 가계부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고통에 내몰린 분들, 이런 분들을 구제하고 또 이런 분들의 그 자활과 새 출발, 이런 제도를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채무 문제와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뭐 1200조 빚도 문제지만 1200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연체하지 않는 이 건전한 채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전성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연체된 빚들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사실 부실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을 한 3개월 정도 지난 채권들 이런 것들을 좀 상각 처리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부상에서 손실 처리를 한 빚들이 일부는 뭐 금융회사 계속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일부가 대부업체로 이렇게 팔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업체로 팔려 나간 빚들이 또 다른 대부업체로 계속 또 다시 되팔리는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속에서 채무자들은 10년, 20년 장기 연체된 빚조차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경제 생활이 실패해서 빚을 안고 실패를 한 경우 많은 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하나씩 또 추심 들어오고 뭐 아버지의 빚 혹은 뭐 연대보증 섰던 빚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어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추심 들어오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제도들을 아무리 그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금융회사도 버린 빚인데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채무자들을 이 궁지에 내모는 것은 좀 잘못됐다 해서 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죽은 채권을 현대판 노비 문서로 규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융회사에서 버려진 채권들. 근데 사실은 또 그 법상으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소멸된 죽은 채권, 일명 죽은 채권이죠. 이런 빚조차 뭐 채무자에게 다시 추심을 하면 전화로 추심하고 방문을 해서 갚아라라고 하면 채무자들은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지도 모르고 알겠다, 갚겠다. 뭐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죽었던 채권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추심원들은 끝까지 사실은 채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채무 노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오래된 채권들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채권들은 좀 어느 정도 관리되고 또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당 중앙위원회 정견 발표 때 빚에 쫓기며 채권 추심을 당하다 못한 채무자의 자살 사례를 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순방 9번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네. 당시를 좀 해석해 주신다면. 뭐 당시 비례 공천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위원 분들이 당원 당규상
우리가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의 순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당에서 최초에 결정했던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당원 단계에 맞춰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후보로 그 지원한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 정견 발표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중앙위원분들께 호소를 드린 게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뭐 10년 이상 계속 OECD 가입국 중에 자살 순위가 1위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도 선진국은 뭐 우울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우울증이 아니고요. 비추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가족이 같이 그 동반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걸 가만히 우리가 정치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정치에 있고 그리고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야당으로서의 그 책임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전부터 이런 일들에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상담센터도 만들어 왔고 조만간 이게 전남 지역 전체에서 이제 또 금융복지 상담센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을 구제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이런 그 잔인하고 가혹한 채권 추심 시장 그리고 비제 문제 이런 걸 우리 야당이 반드시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집권 이후에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의원이 돼서 열심히 해볼 테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호소를 드렸고요. 그게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제1호 법안도 아마 이와 연관돼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죽은 채권들이 또 대법체 계속 팔리거든요. 그리고 추심도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건 인권의 굉장히 침해 요소가 크다. 그래서 저희 그 1호 법안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이런 걸 낼 계획입니다. 네.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빚에 대한 교육과 돈관리법을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이게 그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그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사람들이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민들에게도 조금 더 금융 상품을 그 사람들의 여러 재정적 그 컨디션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금융 상품을 선택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이게 빚을 많이 일으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뭐 너무 막 이 부자가 돼야겠다 과도하게 대박을 꿈꾸시고 무리한 투자로 또 돈을 까먹고 이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혹은 그런 일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고 이런 구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희망살림의 상임이사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장기 소액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은행 이사도 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좀 보람이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뭐 주빌리 은행 만들어서 이제 가장 큰 성과가 이제 한 1,500억 원의 채권을 저희가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 명이 좀 넘는 채무자분들이 구제가 됐는데요. 이게 뭐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십시일반 모아준 돈 한 1억 원 가지고 1,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채권을 소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또 상담센터를 제가 만들어서 희망살림이 이제 주로 이제 상담센터를 각 지자체에 이 설치하는 일을 교육도 하고 상담사를 그다음에 상담센터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서울시만 해도 연간 2,500억 원의 채권이 사실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사실은 활동을 해왔다. 그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에서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채무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전남도와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협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그때 당시에 아마 일부의 빚을 소각하는 그 행사를 겸하면서 한 10억 원 정도의 빚을 소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워낙 그 여러 지자체에서 해갖고 정확한 액수를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상담센터를 바로 며칠 전에 개설해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 도지사님께 들어보니까 출범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이 내주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광주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갖는 등 민심 달래기에 적극적입니다. 호남의 진 빚을 더 민주가 앞으로 어떻게 좀 갚아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하면은 사실 호남에서 출발해서 호남이 또 키우고 만들고, 그리고 늘 어려울 때도 호남이 지켜줘 왔던 뭐 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민주당이 뭐 그동안은 그 호남 분들의 그런 그 신뢰와 그다음에 지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좀 과신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호남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그 정치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 분들이 민주당을 좀 야단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 성찰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지역 정당으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수권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또 호남 분들이 원하는, 민주당에 바라는 가장 큰 저는 이렇게 이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번에 야단 맞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호남 분들이 바라는 수권 정당으로서 그래서 정권을 반드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그 폭정을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을 좀 제대로 심판하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뭐 지난 사실 우리 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이 뭐 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성과도 꽤 있었죠. 그 이전에 이 현재의 새누리당 전신의 그런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지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저희가 이 호남 민심에 다시 이렇게 부응하는 의미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실천과 성과 이런 걸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신인이시죠? 기존 기성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지금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정치의 구상, 저도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늘 그 애증을 비판적 지지를 해왔던 그 유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호남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입장이었을 텐데. 민주당이 가장 이렇게 좀 아쉬웠던 측면이, 우리 당이 아쉬웠던 측면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성과를 내라. 그리고 물론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편파적인 거 알고,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민주당이 믿을 만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까지 호되게 질책하지는 않는다. 근데 봤을 때 좀 주춤거리고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신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 참여하면서 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라도 성과를 보여주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이런 걸 해낼 수 있고 해냈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는 정치를 좀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걸 목표로 하면, 예를 들면 상담센터 만드는 것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이제 처음에 다들 좀 거부감도 있고 해석도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채무자 구제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반대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좀 집요할 정도로 사실은 그 문제를 설득하고, 그리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자꾸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려웠지만 그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조금 더, 집요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자.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런
아쉬웠던 민주당의 모습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믿음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시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주로 가계부채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상임위는 당연히 이제 정무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뭐 금융회사들이 피감기관이죠. 금융감독당국도 피감기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례 순번을 받은 직후부터 금융회사들은 좀 뭐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금융회사의 내부 속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굴러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 그렇지만 뭐 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이 굉장히 과도하게 또 제가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야당치고 호통치는 게 아니라 좀 토론하고 또 금융 질서도 사실은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금융 제도 시스템이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건전해지는 방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제가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사람도 살리고 금융도 건전해지는 이런 건설적인 그 대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입성 앞두고 각오를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그 워크숍에서 일단 첫 번째 이 의원들끼리 이번에 당선인들끼리 결정을 한 내용이 첫 세비가 31일 이틀치 세비가 나오거든요. 그 66만 원 가량을 채무자 구제하는데 쓰자 해서 의원 1인당 1억 원씩 빚을 탕감하는 걸 목표로 해서 123억을 탕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가 세비를 받는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런 의미에서 첫 워크숍부터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같이 다짐했고, 그게 또 저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같이 20대 국회를 책임질 분들, 의원님들께 설득하고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또 그 성과가 오로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당으로서 성장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윤경 당선인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당선인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